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용산 대통령 관저 근처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체포 찬성과 반대로 각각 집회 중인 시민들까지 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말을 넘기진 않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 이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경문 기자, 이 대통령실 관저 앞이 종일 살얼음 판이에요? 네, 이곳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촉구 집회가 곧 열릴 예정이고요. 이미 낮부터는 체포 저지 집회가 시작돼 현재 7천여 명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이중차벽과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대통령 관저로 통하는 도로와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누운 상태로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쳤는데요. 경찰은 도로가 사전에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자 결국 오후 4시 40분쯤부터 일부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경문 기자였습니다. 자, 대통령 체포영장의 효력은 1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 초읽기 상황인 거죠.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언제 집행할 건지, 오늘은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그러면 공수처는 언제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들어갈까요? 네, 현재로선 오늘 중 대통령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일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밤이나 내일 일출 시간 전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인데요. 이르면 내일 오전 중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내일은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오전이 첫 체포 시도에 나서는 시점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가 격렬해지는 데다 경호처의 저지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공수처가 갖고 있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단 나흘만 남아있게 됩니다.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도 설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는 상황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곳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 건물 앞에는 빨간색 띠를 이은 포토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러 오는 상황을 공수처가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취재진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는 6일 전에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어도 주말 중에는 체포 시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경호처나 지지자들의 협조 거부나 저지로 대통령 체포가 무산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도 공수처는 열어놓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허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수위는 공수처에 달려 있다는데요. 무리하게 관저로 들어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경호의 특수성을 인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경호 판례까지 검토하며 법적 문제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수위가 경호처의 대응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경호처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공수처 경고에 맞대응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에 배치할 가용 인력을 더 늘리진 않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호처는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보 일배 행진을 제지한 경호처의 경호가 과했다며
한 집회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 뒤 경호구역 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적 경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관저 근처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로 경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예방적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골목 입구부터 관저까지 겹겹의 경호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경로를 백승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 뒤로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와 촉구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경찰들로 혼잡한 상황인데요.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가 대기하고 있는 이곳을 지나가는 게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체포팀이 관저로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법원에서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1차 관문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이곳을 지난다 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이곳 철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경호처가 철문을 열지 않고 통과를 거부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관저 가까이에도 두 번째 철문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역시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와 수도방위 사령부 산하 55경비단이 내부와 근접 경호를 맡고 있고 관저 외곽은 서울경찰청 직할 202 경비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 소속 202 경비단이 대통령 체포팀을 저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 체포팀이 관저 경내로 강제 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관저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관저 앞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이 관저 안에 대통령 외에 누가 또 있을까요? 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이후 관저 안에서만 칩거를 하고 있죠. 정치권과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내부 상황을 들어보면요.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저 생활을 돕는 최소한의 인력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과의 별도 왕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모진들 중에는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이 그나마 간간히 관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인단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집중하는 거겠죠.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요. 탄핵 전 윤 대통령이 원포인트로 승진시켰던 두 인사도 최근 접촉이 빈번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명성 법률비서관, 정호윤 시민사회 2비서관입니다. 법률 대응과 여론전 전략을 짜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관저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권 관계자는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은 0%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략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시간을 늦추는 버티기 전략이었죠.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속도를 내게 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산 관저 앞은 아주 긴박한 모습인데 오늘은 공수처가 체포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는 해가 진 뒤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체포 시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어제는 새해 첫날이고 휴일이었으니 평일인 오늘 첫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수처나 경찰 모두 체포팀을 관저로 보내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냥 미룰 수는 없거든요. 이미 화요일에 이제 발부가 됐으니까 일주일 중에 사흘이 지난 거예요. 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취재를 한 결과 공수처는 원래 오늘 오후쯤 체포영장 집행을 고려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오늘은 체포 시도에 나서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체포영장이 오는 6일까지 유효한 만큼 오늘까지 사흘을 제외해도 아직 나흘의 여유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면 나흘 중에 언제가 가장 유력한 걸까요? 현재로선 내일 오전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6일은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공수처로선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더 많이 몰려들 전망이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내일인데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후엔 탄핵 심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내일 오전 일출 시간 직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출범 4년 차가 된 수사기관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서두르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 시도에는 경찰 인력과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체포팀 투입 세부 동선은 물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에 성공을 해도 당장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을 석방할 생각이 아니라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준비도 완벽히 맞춰놔야 하는 겁니다. 관저 인근 대통령 지지자 시위도 변수입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도 시나리오를 세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일 오전 이제 유력하다 또 얘기를 해줬는데 체포에 나선다면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동훈 공수처장 어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을 경호원들처럼 관저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체포를 못한 채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재발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영장이 나왔으니 재발부는 사실상 날짜갱신 정도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법인데요. 공수처장까지 영장 집행 원칙을 밝힌 만큼 이 방법은 마지막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면 시민 누구나 그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요. 경찰은 경찰 작전을 방해하는 시민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 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가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나 수색에 나선다면 현행범이 된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경찰 기동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 활동만 하라는 겁니다. 경찰은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경찰도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 체포팀과 함께 관저에 직접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애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등장한 건 어제 오후 7시 반경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용지 한 장 분량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에 등장했던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도 다시 꺼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시 관저 앞에는 1,000명 넘는 지지자가 몰려 있었고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정말 목이 메는 심정으로 저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측은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내려갈 순 없으니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것이라며 문구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쓴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야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윤 대통령의 이 편지를 제2의 내란 선동 편지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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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은 내란을 넘어 내전을 선동하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난이라고 부르며 수위 높은 공세도 퍼부었습니다. 반란에 실패했으면 목을 내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의 반란 수괴들, 반란의 대장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은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 갑진년 윤석열의 난이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요 폭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 집결해달라는 비상소집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극렬 지지자들이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선을 못 나가도 상관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친서 그리고 대통령 체포에 모두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층 선동에 나섰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에 말을 아꼈습니다. 첫 회의인데 백브리핑은 우리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그 원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당이 그 부분을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국민 간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 편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으로 내려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에 협조해야 할지 선택은 대통령 몫으로 돌렸습니다.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편지,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에 버티고 있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냐며 우리가 무슨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대통령을 내치기도 끌어안기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 일부 의원만 관저 앞으로 가 대통령 체포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까지 썼어요. 그런데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버티기와 여론전을 병행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론전으로 올인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게 된 만큼 지지 여론이 더 빠르게 결집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싸우겠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게 어제 편지의 골자입니다.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의 준동, 끝까지 막을 거다, 싸울 거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한마디로 뭉쳐라 모여라 결집 시도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주요 변곡점마다 대통령은 직접 등판했었죠.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또 통과 직후,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다시 직접 메시지를 낸 건데요. 이 메시지가 노린 건 오늘 관저 앞의 상황이 말해줍니다. 지지자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지만 글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여요. 네, 계엄 이후 첫 담화에서는요. 매우 송구스럽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지만 어제 편지에선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전 국민 대중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모인 나의 지지층이 우리이고 그 대상이 명확한 겁니다. 배포 방식도 대리인이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서 전달을 했고요. 대통령의 전략은 계속 하나로 모입니다.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지층 결집, 여론전에 나서는 거예요? 네, 탄핵 심판은 여론이 좌우한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생각입니다. 법과 논리만큼이나 여론의 지형이 헌재의 판단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칩거를 깨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 타이밍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계속 소환, 체포를 피하는 모습을 지적받잖아요. 윤 대통령 측 적법한 절차라면 수사 과정에 당당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 이거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전통적 보수층에서는요. 탄핵 반대 여론이 모이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도 지지층만의 결집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의 메시지가 너무 지지층만을 겨냥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성찰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여당 분위기는 상당히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방식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결국 중도층이 중요한데 어제 편지는 역효과라는 부담이 큽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집행 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답변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사격하는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부당함을 문제 삼을 뿐 실제 집행과 관련한 얘기는 말을 아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측 전략의 핵심은 여론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지층 이상, 일부 중도까지 포섭한 여론의 지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실제 모습으로 등장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적법한 절차에는 칩거를 깨고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국면 다음에 찾아올 구속영장 국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법원과 다퉈보겠다고요. 다만 그때까지 가져갈 이 장기 칩거가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공정하게 보일지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불리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유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음 기일까지 수사 기록 요청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날 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근거로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도 윤 대통령의 현직 판사 체포 지시 의혹을 탄핵 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취임한 두 신임 재판관을 바로 투입해 8인 체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 재판관 6명이 들어섭니다. 조환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헌재는 충원된 재판관을 즉시 투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합시다. 헌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나머지 재판관 1명의 빈자리도 빨리 채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게 위헌인 걸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가 이 사건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됩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한다는 규정을 지킨다면 결론은 오는 4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소송 서류 송달과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2달 넘게 지난 뒤에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었는데요. 참모들의 만류와 국정공백 우려로 우선은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은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 대부분이 사의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선 엄숙한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 실장은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비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 실장도 일단은 업무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정 실장은 채널A에 사표를 수리해 줄 때까지는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행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통상적인 방식인 전자결제 대신 수기로 결제했습니다. 전자결제 라인에 있는 정 실장이 임명에 반대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사실 이거를 좀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금 대통령실이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너무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정 실장 사표만 수리하려다 논란이 일자 번복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행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인사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해 여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최대행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권에서 최대행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엄호에 나선 겁니다. 최대행을 겨냥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민들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시무식 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선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총재가 최대행을 변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이후 열린 F4 회의에서 최대행이 사의를 표시하자 극구 만류했습니다. 한은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최대행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뒷얘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재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최대행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프로세스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이 어지러운데 경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내수 회복은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인 2%대를 밑도는 1.8%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7월 경제정책 방향의 2.2%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비상기엄 전인 11월 1.9%를 제시한 한국은행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전망입니다. 내수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딘 가운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변화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 침체 위험에 빠진 내수를 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칩니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배정된 270조 원의 예산 중 67%를 상반기에 집중 투하합니다. 특히 농산물 할인,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경기 관련 예산은 당장 이번 달부터 집행을 시작해 상반기에 70%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자동차 개소세를 30% 한시 인하해 주는 방안도 1년 반 만에 부활했고 추가 소비를 하면 소득 공제를 더해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추가 대책도 거론됩니다.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수 침체를 막고 또 미국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추경이 대선을 염두한 선거용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긴박했던 119 신고 녹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 3분에만 무안공항 직원 3명이 단 몇 초 차이로 연달아 신고했는데요. 다급했던 당시 상황,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소방의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 18초. 무안공항 직원인 신고자는 비행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수초 뒤 비행기가 지금 터졌다며 착륙하다가 불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 타고 있을 것 같다며 빨리 출동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고도 무안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최초 신고와는 각각 11초, 15초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무안공항 소방대에서 일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알린 두 번째 신고자. 퇴근하다가 복귀해 불을 끌어가야 한다고 다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4초 뒤 무안공항 상황실에서 걸려온 세 번째 신고도 비행기가 추락했다며 빨리 출동해달라는 다급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음성기록 장치에서 당시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부사관들이 음성 파일을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전체 2시간 분량을 확보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참사 닷새째인 오늘 희생자들의 유품이 가족품으로 전달됐습니다. 검게 그을린 여행 가방, 선물로 사온 과자를 받아든 유가족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희생자 유류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품은 유가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울먹이며 다른 가족들에게 뛰어갑니다. 커다란 파란색 상자에는 검게 그을리고 망가진 여행용 가방이 담겼습니다. 뒤를 따르던 유가족은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태국 여행을 갔던 부모님 대신 부서진 휴대전화만 돌아왔습니다. 어린 손주들에게 주려고 산 선물을 확인하자 큰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슬퍼. 손주들 한 명씩 나눠주려고 샀던 것 같아요. 태국 과자나 이런 거.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희생자들의 유류품은 천여 점. 대부분 여행 가방, 신발, 옷가지, 휴대전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소유자가 파악된 200여 점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 태블릿 PC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희생자들이 무안공항에 주차해놓은 차량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무안공항 관제탑,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런 유족들의 곁을 지키는 건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새해 첫날을 함께한 추모 행렬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참사 사흘째인 2024년 마지막 밤, 공항 안은 분주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치약과 칫솔, 상비약 등 구호물품을 옮깁니다. 학교에 근무하는데 좋다고 또 시간 땡겨서 오고 여기는 또 대구에서 자원봉사 오셨는데 공항 바깥엔 커피차에 샤워버스, 세탁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항 안 카페와 편의점 곳곳에는 선결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 힘드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이들 덕에 마음을 다잡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자선단체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셔서 식사는 그냥 잘 챙겨서 먹고 있는데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생목만 미어지고.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걸 알아챌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언제 장애를 할지도 모르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더 길어진다는 말도 있고. 2025년에 첫 해가 뜬 날 해돋이 대신 참사 현장을 찾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고 현장엔 아직 항공기 좌석의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철조망 아래엔 추모객들이 남겨놓은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해맞이를 대신해서 여기서 희생자 명복을 비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다 해서 왔어요. 분주하게 떡국도 준비합니다. 조그마한 일요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드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식사 이쪽에서 하신다고 자고 아침 지금 식사하러 왔습니다. 떡국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게 돼서 너무 좀 위안이 되고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안유성 명장도 전복죽을 들고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날 하루 무안공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2,6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새해 첫날 차량 돌진 테러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폭탄을 실은 트럭이 행인을 향해 돌진한 건데 범인의 차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흰색 트럭이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행인들을 덮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난장판이 됐고 사람들은 곳곳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들도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미국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에서 대형 트럭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man was trying to run over as many people as he possibly could. It was not a DUI situation. 사건이 발생한 법원가는 뉴올리언스의 대표 번화가로 내년 대규모 새해맞이 파티가 열리는 곳입니다. And then this huge loud impact and then the people screaming. 42살의 범인은 텍사스 출신 퇴역 군인으로 그의 범행 차량에서는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의 깃발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테러가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 FBI is working to determine the subject's potential associations and affiliations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Potential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were located in the subject's vehicle.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온 범죄자들이 훨씬 나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범인을 불법 이민자로 단정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같은 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트럭이 폭발한 건데요. 뉴올리언스 테러와의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호텔 입구 앞에 멈춰선 트럭. 갑자기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파편들이 이리저리 튀어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시간 뒤에 발생했습니다. And there were a couple of elderlies behind me, husband, and he actually got really hurt.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폭발한 트럭에 캠프용 연료통과 불꽃놀이 용품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차량은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으로 수사당국은 트럼프 호텔 앞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이 폭파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We know that Elon Musk is working with President-elect Trump, so there's obviously things to be concerned about there, and that's something we continue to look at. 머스크는 이번 테러 차량과 뉴올리언스 테러 차량 모두 같은 렌터카 서비스로 빌린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두 아이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송진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새해맞이 경축 공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입장합니다. 그런데 김 부부장 옆에 2명의 아이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비슷한 또래로 보입니다. 북한은 아직 김 부부장의 출산 여부나 남편 유무 등을 공개한 적이 없고 3초 남짓한 짧은 순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김 부부장의 자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동반해서 함께 축하하는 이런 자리가 된 것을 볼 때 김여정 또한 자녀들을 동반해서 그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관계자도 가족 동반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 부부장이 포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부장이 2번의 출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4월 김여정이 5월 출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만삭이었다는 정부 관계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오늘 현재로서 확인해줄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여당 대표의 집 주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신고됐습니다. 곧바로 경찰 특공대가 권영세, 권성동 투톱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책상 아래를 살펴보고 소화기를 들어봅니다. 폭발물 탐지견도 폭탄 탐지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팩스가 도착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소방차 2대, 조그만 차 2대, 그리고 경찰분들 와가지고 폭발물이 있나 확인만 하고. 약 1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팩스에는 귀당 대표의 자택 주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등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팩스 송신자의 명의가 일본인 변호사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등 주요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 내용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팩스 작성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팩스를 보낸 이유 등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종일 시끌시끌하더군요. 네, 동대구역에 세워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이 제작비만 6억 원이 들었죠. 하지만 정작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더 닮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저 동상이에요. 네, 밀짚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구현한 건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동상과 비교를 해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근데 또 뭐 홍준표 시장과 딱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지만 안경을 씌워보면요, 이 영락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겁니다. 한 보수 인사는 국가보훈처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각자 박정희 동상을 철거해 달라고요. 저 동상 홍준표 시장 지시로 대구시에서 만든 거죠? 네, 홍 시장이 그동안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 동상 훼손을 막으려고 공무원들이 불침번 근무를 서기도 했거든요. 홍 시장 요즘 적극적으로 나서니 공격도 부쩍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당내 탄핵 이 찬성파들에게 종양이라고 했다가 종양으로 지목된 의원에게 되레 반박도 당했습니다.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합니다. 이건 독재 옹호자입니다. 홍 시장 여러 공격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인데요. 새해 메시지로 내 나라의 안정을 기원했고요. 지지자들에겐 이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준비됐다면서 대권 향한 직진을 선언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놀이라면서 최상목 대행 향해서 이 돌직구 날린 사람 또 홍준표 시장이었는데요. 국가 원수만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에 대행이 하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면서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저격했습니다. 최 대행 안 그래도 좀 여권 내에서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 대행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이 여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 대행의 SNS 업데이트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문 사진에 내걸었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자는 내려갔고 소개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맨 앞에 추가됐죠. 기재부 측은 딱 이번 수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통상 대행의 지시가 있을 때만 SNS를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SNS를 다 바꾼 거예요? 한덕수 대행 때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다른 SNS 대문글도 찾아보니까요. 이 앞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추가됐고요. 또 트위터, 즉 X 소개글에도 영어로 이 액팅 프레지던트, 권한 대행이라는 소개말이 앞에 적혔는데요. 반면 한덕수 대행 재직 당시에는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은 대행으로 바뀌었지만 SNS 소개글은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짓을 쓴 것도 아니고 권한 대행이니까 권한 대행이라고 쓴 건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또 문매를 맞는군요. 맞습니다. 이 여권에서는요, 바로 이 장면을 두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는 땀과 노력이 결국은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새해 맞아 장병들 격려 나선 것도 대통령 행세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최 대행이 탄 차량을 문제 삼는 여권 인사들이 있었는데요. 한 총리는 이 총리 시절에 탔던 제네시스 관용 차량을 그대로 탔지만 최 대행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차종만 같은 방탄용 벤츠를 탔다는 겁니다. 이 최 대행도 행동거지 물론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경제 외교 책임지고 있는 권한 대행을 무턱대고 흔드는 일도 삼가야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여성이 술 취한 20대 남성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용의자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늦은 밤,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걸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가더니 끌어안습니다. 여성의 목을 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리더니 저항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갑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술이 취한 상태로 근처 편의점에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차례 성추행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편의점에서 이 남성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아났지만 남성이 뒤쫓아가 힘으로 제압하고 또다시 성추행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본 시민 2명이 달려가 남성을 제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새해를 맞아 결심하는 것들의 금연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새해 단골 목표 중 하나인 금연. 금연 클리닉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냄새 나는 게 별로 싫어가지고 새해 기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기 쉽습니다. 2023년 국가금연지원센터 통계를 보면 금연에 도전한 22만여 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흡연량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흡연량에 맞게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그거 외에도 행동 수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압기나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연 시작 전후 4, 5일은 스트레스 받을 일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금연 의지가 약하다면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말고 점점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면 금연 확률이 1.7배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금연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연구도 나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남성은 17분, 여성은 22분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반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하면 8일 후에 수명이 하루만큼 늘어나는 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내일 아침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합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떨어지며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됐는데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서울은 영하 8도, 포천은 영하 16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20도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1cm 남짓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 안동 영하 6도가 되겠고요. 대구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이 추위는 절기 소환인 일요일에 반짝 누그러들겠고요.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2차 변론 준비기일 방청 경쟁률이 무려 281.5대 1. 그만큼 국민들의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자, 정치적 외풍, 지지자들 외침, 보수 진보 성향 따지지 말고 헌재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